나는 은퇴한 남편과 남은 노후를 함께할 줄 알았습니다. 아침이면 신문을 펼치고 차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녁이면 손주 소식을 이야기하며 웃었고 시장에 함께 가고 산책도 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함께 했으니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고 믿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젊은 신부였던 제가 주름진 손을 가진 할머니가 되기까지의 시간입니다. 첫 아이를 낳고 기뻐하던 순간부터 마지막 자식이 결혼해서 집을 떠나던 그 쓸쓸한 저녁까지의 모든 날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의 어깨가 되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함께 병원 복도를 오가며 밤을 지새웠고 시부모님을 모실 때도 둘이서 힘을 합쳤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에는 서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축하해주는 사람도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의 삶이 기대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이제는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은 한순간에 허상이 되었습니다. 한 장의 은행 명세서 앞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도 함께 쌓아온 추억도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거울을 보며 자문했습니다. 나는 정말 남편을 알고 있었던 걸까? 30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낯설 수 있는 건가? 저는 그날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모른 척하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잃더라도 진실과 마주할 것인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말할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이런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우리는 평생을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은퇴 후에도 부지런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라디오 체조를 했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산책을 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늘 믿음직한 가장이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손주들 앞에서는 누구보다 자상한 할아버지였지요. 아이들이 오면 온 집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무릎 위에 손주를 앉혀놓고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서 하루하루를 소중히 채웠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차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꿀차를 우려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건네면 남편은 항상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작은 인사말 하나에도 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서로 장바구니를 들어주며 다정했습니다. 이 배추 어때? 저건 좀 시든 것 같은데? 사소한 반찬 하나에도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가끔은 의견이 달라서 작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평범하게 사네요. 어느 날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죠.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손주가 오면 함께 놀이터를 거닐었습니다. 남편은 그네를 밀어주고 저는 아이가 다치지 않게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와 남편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든 그 오후의 풍경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동네 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건 아니었지만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걷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오늘 김서방이 병원에 간다더라. 어디가 아픈가? 혈압이 높다네. 우리도 조심해야겠어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저희의 저녁 산책을 채웠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제게는 소중했습니다. 소소한 일상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만의 단단한 성을 만들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큰 꿈이나 거창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그저 이렇게 건강하게 서로를 챙기며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소한 다툼도 금세 풀렸습니다. 왜 양말을 이렇게 벗어놔? 어디 두었던 안경이 어디 갔지? 이런 일로 투덜거리기도 했지만 1시간도 안 되어 다시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뭘 그리 따져? 서로에게 관대해지는 것이 나이 든 부부의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저 당연하고
영원히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그 일상 뒤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함께 보던 드라마를 혼자 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자 변화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여보, 저녁 같이 해요. 아, 미안해.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이런 대화가 일주일에 서너 번은 반복되었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남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갔습니다. 밤에 잠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침대 옆 탁자에 무심코 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베개 밑에 숨기듯 두고 잤습니다. 진동 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며 일어나서 확인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밤늦게 전화해? 아무것도 아니야. 광고 문자 같아. 하지만 그때 남편의 표정은 결코 광고 문자를 받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급하게 화면을 껐습니다. 30년 부부 사이에 처음 생긴 벽이었습니다. 뭐 하세요? 괜한 오해 말고 요즘 은퇴자 모임, 단체 채팅방이 활발해서. 말은 그럴듯했지만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맑고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무언가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보는 그런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예민해지는 거지?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자는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우리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까?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갑자기 바뀔 리 없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어느 날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내가 쓸모없는 사람 같아. 친구들도 다 바쁘고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그 말은 순간적으로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혹시 은퇴 후의 외로움 때문에? 하지만 그 후에도 휴대폰은 여전히 그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정과 의심이 동시에 자라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작은 균열이 결국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의심의 씨앗이 일단 뿌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난다는 것을. 그날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남편이 중요한 서류를 깜빡하고 나갔습니다. 몇 번이나 당부했던 것을 식탁 위에 그대로 놔둔 채로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서류를 챙기러 안방 서랍을 열었을 때 낯선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새로 만든 통장이 있나 보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6개월째 꾸준히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한 달 생활비가 80만 원인데 그 절반 이상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뭐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려서 통장을 제대로 잡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집에서. 여보, 서류 가져왔어? 이것부터 물어볼 게 있어요.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돈 어디로 간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당황, 화남, 뭔가를 숨기려는 표정. 30년을 함께 살면서 본 적 없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괜한 오해는 하지 마.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야. 알 필요 없다고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저에게 알 필요 없는 돈이 있다는 말인가요? 50만 원씩 6개월째예요. 알 필요 없는 돈인가요? 그건 친구들과 모임 비용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지인의 전화였습니다. 언니, 혹시 매형이 요즘 여행을 자주 다니세요? 여행? 무슨 여행? 제 친구가 지리산에서 봤다고 하네요. 젊은 여자랑 함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귀가, 피하던 전화, 숨기던 휴대폰, 50만 원의 정체. 그날 밤 남편은 여전히 제 곁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인가? 30년을 속여온 건가? 진실은 언제나 가장 아픈 순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 긴 침묵. 엄마 확실해요? 오해일 수도. 딸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마음은 알겠어요. 하지만 그리고 아이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나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손주들 생각하면 그냥 참으세요. 이 나이의 이혼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충격이었습니다. 내 편이 되어줄 거라 믿었던 아이들이 오히려 저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더 차가웠습니다. 참아라. 이 나이에 이혼하면 더 힘들다. 남편 체면도 생각해야지. 내가 부족했으니까. 남편이 밖을 도는 거 아니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30년 헌신한 게 제 잘못이라는 거였나요? 친구들도 비슷했습니다. 그래도 남편 있는 게 낫지. 나이 들어 새 출발은 힘들어.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참으라고. 체면을 지키라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 모든 걸 참고 살아야 하나? 배신 앞에서도 매일 밤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정말 이대로 살고 싶니? 거울 속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택은 혼자 해야 한다는 것을. 체면과 존엄 사이에서 저는 존엄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나 하나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마다 거실에 나와 가족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제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저 때 정말 행복했을까? 아니면 행복한 척했던 걸까? 왼손 약지의 결혼 반지를 계속 만져봤습니다. 30년 전엔 설렘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는 책임이었습니다. 이제는 족쇄 같았습니다. 현실적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연금은 반으로 줄어들고 집은 어떻게 되지?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건 거짓된 일상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새벽 마음을 정했습니다. 조용히 반지를 빼서 탁자에 두었습니다. 30년의 무게를 담은 그 작은 금속 고리를. 이제는 당신이 아닌 나와 약속합니다. 나를 속이지 않겠다고. 나를 소중히 여기겠다고. 남은 인생을 진실하게 살겠다고.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유였을까요? 해방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제 목소리는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떨리지도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 결단을 믿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결정일수록 가장 확실한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단을 내린 순간부터 정말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 이후 집안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의 전화는 더욱 잦아졌고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냥 참으시면 안 될까요? 어떤 날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자. 원래대로 살자.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나는 진실을 위해 이 길을 택했다. 거짓된 평화보다 정직한 고통을 선택했다. 현실적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재산 분할, 연금 문제. 부인 이 나이에 전세 구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부동산에서 들은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더 아팠던 건 세상의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외로움은 지나갈 것이다. 나는 반드시 일어설 것이다. 폭풍은 거세었지만 저는 버텼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새벽이 온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소문은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친척들, 이웃들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늙어서 혼자 남으니 불쌍해. 여자 혼자 뭐 먹고 살래? 마치 제가 죄인이라도 된 양 수군거렸습니다. 친족 모임에서는 집단 설득이 시작되었습니다. 30년 살았으면 참고 살아. 자식들 생각은 안 하냐? 현실을 봐라, 현실을. 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외쳤습니다. 참은 게 이미 30년이었다. 이제 남은 시간만큼은 나답게 살고 싶다.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값을 고르고 있는데 제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맞지? 이혼한다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배추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마치 제 등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서 용서 없는 삶은 불행하다는 말이 나오자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가슴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밤에는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또 누군가 저를 설득하려 할까봐.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내 삶이다. 남들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인생이다. 세상과의 싸움은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살자. 고개 숙이지 말자. 온 세상이 적이 되어도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생기면서 제 이야기는 옛 소식이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제 마음을 솔직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 길을 택했는가? 답은 분명했습니다. 남편을 버린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혼자 걷는 길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걷다 보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의 작은 꽃들, 따뜻한 햇살, 새들의 지저김.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내 주변에 있었을까? 30년 동안 가족에게만 집중하느라 정작 저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집안을 새롭게 정리했습니다. 30년의 물건들 중 정말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습니다. 낡은 앨범들을 상자에 넣어 다락에 올려두었습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새 노트를 펼쳤습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를 위해. 옷장도 바꿨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스타일 대신 제가 입고 싶었던 옷들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도서관에서 오랫동안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읽었습니다. 젊었을 때 꿈꿨던 시집들, 여행 에세이들. 가끔은 대학 시절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힘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씩씩한 걸 보면 역시 너는 강한 사람이야. 친구들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사귄 지인이 물었습니다. 이제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3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요.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야 제 삶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정말로 그렇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60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은 끝났지만 내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함께 새로운 노후를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오롯이 나 자신으로서의 삶을 말입니다. 가장 큰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행복은 언제든 어느 나이에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